별거 없이 잘 지내셨어요? 야, 여름에 정말 이 더운데 안 죽고 다 우리가 살아남은 용사들이네요. 그렇죠? 난 지금 여기 에어컨 바람이 내려왔고 자연 바람은 괜찮은데 희한하게 이 기계에서 내려오는 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저도 이제 3인이 시절만 해도 이제 나이도 어리지만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대해 지혜가 있습니까? 부처님 법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아주 안다고 해봐야 미약하지, 엷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이 속상할 때도 있고 그냥 하루 종일 새벽 예불 3시에 예불 모시려면 2시 반부터 일어나서 설치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2시 반부터 일어나서 법당 뭐 행주로 닦고 준비해놓고 어른 스님들 오시기 전에 다 준비해야지 뭐 하지. 잠은 쏟아지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부처님께 예경도 해야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다 보면 그런데다 그때는요. 왜 그렇게 청소를 하루 2번씩 했을까요? 아침 청소, 오후 청소. 아침 기도 끝나면 청소. 그 다음 저녁 예불 전에 청소. 지금 돌아보면 왜 그렇게 매일 청소를 했지? 한 번도 아니고 하루 2번씩.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간다는 건 저녁 8시나 돼야 들어가. 그때부터 자유시간이에요. 저녁 예불 끝날 때까지는 처음도록 도량에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대중스님들하고 뜻도 안 맞고 이랬었어요. 우리도 한 12명, 15명 항상 대중이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방도 조그마한 방에 한 방에 4명씩 쓰고 이래야 되니까 다툴 일도 많지. 방이나 크나 손바닥만한데 구석구석 앉아서 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러면 이제 제가 주로 푼 방법이 뭐냐? 법당 걸레질하고 청소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 풀어. 노래로. 그래가지고 이제 막 노래 부르면서 그냥 막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다 나오고 법당 막 닦고 탁자 닦고 막 털고 난리를 지기고 나서 다 닦았지 이제 싹 하고 나면 이제 그 법당 문 앞에서 이제 쫙 숙이고 보면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먼지가 있나 없나 내가 이제 탁 이렇게 본다고 반질반질하지. 윤기가 반짝반짝하고 보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 그 부처님이 올려다 보면 왠지 웃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걸레 딱 놓고 부처님 앞에 딱 서서 한 곡을 불러드려. 이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내가 글도 썼잖아요. 방송으로도 말하고. 지금 미국 가 계시는 우리 사형 스님하고 상주에 계시는 사형 스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셋 다 또 이렇게 노래를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셋이서 화음 마차니까 우리 이제 형님이 소프라노, 제가 이제 알토, 그다음에 메조 파트를 제가 맡아요. 메조 파트를 맡아서 또 걸레를 놓고 이제 셋이서 서서 바라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를 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진짜. 뭐 나의 살던 고향을 만약에 한다고 거기 한번 해봐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 같이.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월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화음 마치니까 기분 좋죠? 그러니까 기분이 싹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사형님하고 싸운 사람하고 노래를 하는 거야, 지금. 사형님들하고도 다툴 일이 있잖아요. 하고 나면. 그럼 이제 청소하다가 우리 이제 흥얼흥얼 하면서 이제 청소하다가 화음을 쫙 맞추는 거지. 다투고 난 뒤에도 둘 다 노래를 좋아하니까. 셋 다 좋아하니까 노래 화음 맞추면 다 끝나버렸어요. 안 그러면 아마 못 살았을 거야. 정말 싸우다 볼일 다 봤을 거예요, 우리. 그쵸? 스님들도 얼마든지 감정 상하니 인간이가 다툴 수 있거든, 우리도. 뭐 잘못도 아니고 의견이 충돌이 나면 다툴 수도 있는데 푸는 방법이 어떻게 푸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망을 가질 것인지 풀 것인지 이제 스님들은 한 마음 딱 돌이키는 것으로서 이제 풀기도 해요. 불자님들의 경우도 부처님 명호를 부르거나 연불을 하면서
풀어가시고 또는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풀고 그때만 해도 속이 상한다, 기분이 불쾌하다 이런 내 감정이 내 건 줄 알았었던 때가 있거든요. 이게 내 감정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서 감정에 내가 휘어잡히다 보니까 그 감정 때문에 걔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 감정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 속이 상했던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제 스스로가 노래 부르는 것으로 풀거나 연불 하는 걸로 풀거나 또는 이제 법당에서 저녁 8시부터 자유시간이니까 3000배 절기도를 해서 풀거나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오거든요. 스님들은 무엇이든지 풀거든 본인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풀어가야지 되는 거고 푸는 길이 있고 84,000가지로 부처님이 알려주셨는데 푸는 방법을 도구를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스님들은 각자의 자기 방식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부르든지 연불을 하든지 3000배 절기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풀면서 지나왔던 것 같아. 여러분의 경우도 한숨 쉬거나 답답해하면서 그냥 풀이 푹 죽어서 얼굴 숙이고 있고 이러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얼굴을 꾸기고 있으면 세상에다 대고 온 세상에 얼굴 찡그린 것을 자기가 주는 것이니 그게 공덕이 되겠어요? 죄업이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한 사람의 얼굴 찡그림은 곧 온 우주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것이어서 온 우주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어서 내가 모든 만 중생에게 죄업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조금이라도 미흡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스스로 참회하는 것으로서 항상 원위치로 돌려서 정화의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 불자님들께서도 늘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생활 속에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식의 기도를 하는 분도 많으실 테니까. 올여름을 지나면서 보건대 무더위가 정말 대단했죠. 거기다 비도 또 얼마나 왔습니까? 그래서 이 무더위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이 털 있는 짐승들, 동물들 있잖아요. 다 털이 있는 그런 동물들은 무더위가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인간이 느끼는 덥다라는 느낌보다 동물들은 또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털이 보온 효과가 있으니까 다 동물들이 밖에 살다 보니까 보온 효과에 털이 있어야만 됐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과 직사광선을 피하는데 그 털이 되게 필요하대요. 그 사막에 사는 낙타 알죠? 낙타가 털이 되게 길어요. 제가 그 돈왕 쪽에 사막 갔을 적에 낙타 보고 했는데 눈썹만 긴 게 아니라 털이 되게 길어요. 사막의 낙타는 털이 길지만 이 체온이 쉽게 오르지 않도록 그 열 전달을 늦추어 준대요. 그 털이 긴 게. 다 살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봄, 가을로 한 번씩 왜 동물들은 털갈이 하죠. 털갈이 하는데 봄에 털갈이 한 걸로 여름을 나잖아요. 그러면 여름털이 바뀔 때 여름털이 굉장히 얇고 가볍대요. 여름털이 여름을 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름털은 실제로 이제 털 자체가 통풍이 잘 되도록 바뀐답니다. 우리 그럼 몰랐잖아요. 다 자기 살돌이는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들은 실내에서 키우잖아요.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들이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바깥에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털 자체가 밖에 사는 동물들하고 좀 달라서 더위를 더 많이 느낀대요. 이 실내에 사는 동물들이 그 털 때문에. 그리고 개하고 고양이는 땀샘이 코 있는 데하고 발바닥에만 있잖아요. 코하고 발바닥에만 땀샘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혀 내밀고 막 헥헥거리죠. 그게 이제 그 더위 식히느라 그러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도 400만 년 전에는 400만 년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400만 년 전에 그들은 털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막 수북하고 여기 수북하고 막 어깨까지 수북하고 털이 막 있고 많았어요. 털이. 그러다가 200만 년 전, 그러니까 200만 년, 15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라고 있어요. 뭐 이건 여러분들도 뭐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호모 에렉투스는 능숙한 그 에렉투스라 그래. 뭐가 능숙하냐면 돌도끼 같은 걸 사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게 뭐 찢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아주 도구를 능숙하게 다뤘다 그래서 능숙하다 그래.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에 와갖고 털이 좀 감소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 이상만 해도 옷 입고 다닐 때 몸에 이 옷 안에 솔기에 이가 기어다녔잖아요. 있었죠? 이 그래서 딱딱 잡고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머리에 이가 바글바글하네. 막 DDT 뿌리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그쵸? 이게 왜 있냐면은 몸에 이가 생긴 때가 갑자기 그때 생긴 게 아니고 170만 년 전부터 생겼어요. 왜냐하면 털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입기 시작하니까 옷에 보온이 되잖아요. 보온이 되니까 그 사이에 이가 들어와서 사는 거지. 그 석회라 그러잖아요. 옛날엔 찬빗으로 긁어내잖아요. 찬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하얗게 떨어지고 이랬죠. 그거 다 경험 있으시죠? 그러다가 100만 년 전쯤에 이제 몸에 털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털이 사라지고 지금 우리 현생 인류가 털이 없어진 거예요. 그전엔 털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다 털 있는 동물이었어요. 우리가 포유류니까 동물이잖아요. 다 우리도. 그렇지? 털북숭이어서 전부 다 털북숭이. 부숭부숭 털. 옷도 필요 없지 뭐 다. 예. 털이 있는 게 나았을라나. 옷이 필요 없잖아. 무슨 패션이 필요 없잖아. 털갈이만 하면 되고.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이 아직도 그 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대요. 우리 DNA 안에. 그래서 호르몬과 유전자 조절로 인해 가지고 털을 억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조정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몸에 있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 몸에 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호르몬이나 유전자 조절로 억제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털보다 왜 우리가 그 몸에서 털을 없앴을까? 털보다도 열을 발산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땀샘을 만든 거예요. 털을 다 뽑아버리고. 예, 털을 없애고 온몸으로 땀이 나갈 수 있게 없던 그 땀구멍을 전부 만든 거예요. 예. 희한하죠. 그 몸 안에 그걸 보장하고 있는데 보윤을 하고 있는데 억제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고는 땀이 온몸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땀샘을 만든 거지. 그래서 유전자 조절로 털을 없앤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인류 조상이 있잖아요. 남녀 한 쌍이. 그렇죠? 거기서부터 다 전 세계로 퍼져나갔단 말은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전역에서 남녀 한 쌍이. 거의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 부모님이 한 분인 거야. 모든 인류의 부모가 한 분이에요.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그때가 뭐냐면 기후가 건조해지니까 밀림 지역의 숲이 다 없어지면서 사바나 기후로 바뀌면서 나무가 없어지기 시작하지 점점. 그다음에 건 나무 위에서 열매 따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옮겨 다니다가 나무 아래로 내려왔지. 숲이 없어지니까. 그 사바나 기후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먹이를 찾아서 먼 길을 걸어가야 됐죠. 먹이를 찾아서 이제 먼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털이 필요하겠어요? 땀샘이 필요하겠어요? 땀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호모 에렉투스는 장거리를 걸어가야 되면서 장거리를 걸은 이유가 뭐예요? 먹이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사냥을 하는데 추격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추격 사냥을 해서 먼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땀샘이 필요했던 거지. 땅구멍을 만든 거예요. 먼 거리 걸으면서 체온 조절을 하고 그래서 몸의 털을 줄이면서 땀샘을 온몸에 분포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몸에 땀이 나오는 것을 좋아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 땅구멍이 다 막혀 있다래봐. 개나 고양이는 이 코하고 발바닥에만 땀샘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코하고 발바닥에만 만약에 땀샘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혓바닥 내밀고 살아야 돼요. 다 서로 혓바닥 내밀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 커피 마시고 또 혓바닥 내밀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털을 없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얼굴 부위에 털을 다 없애버린 것은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털을 없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표정과 나의 감정을 신호 전달을 해야 돼. 왜? 생존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내 표정과 내 감정을 전하면서 위험 신호도 알려주고 정보를 줘야 되니까 털복숭이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보이죠, 잘.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살라니까 이 털을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맨 얼굴을 드러낸 거지. 맨 얼굴을 드러내서 털이 없어야 가장 자기 표정과 내 감정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표정을 잘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이 털을 없애고 그런 감정을 신호 전달을 해야만 됐을까? 인간은 점점 무리를 지어 살아야 됐거든요. 예, 혼자 살 수가 없었어요.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무리 짓다 보니 갈등이 오잖아요. 무리를 지어 살다 보면 가족끼리도 갈등이 오는데 남과 이웃과 부족민들이 여기저기 모여 살고 이쪽 부족 저쪽 부족이 서로 얼굴 표정을 보고 감정을 전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내 감정과 내 표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털을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민낯이 된 것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는 거죠. 많은 무리와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로서는 전달하기가 너무 먼 거리에 있을 때 말보다는 먼저 행동을 해야 됐던 거예요. 행동하면서 표정을 보여줘야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바로 신호를 읽어야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미세한 표정이 어디서 오느냐. 눈썹 움직임, 그 다음에 입모양, 눈의 떨림, 그 다음에 광대뼈 있는 여기 얼굴, 그 다음에 이마. 이 전체에서 표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는 얼굴, 미소 짓는 얼굴을 자주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의 근육 중에서 가장 근육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얼굴이잖아요. 이 얼굴의 근육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가진 표정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표정 못 만들어요. 근육이 없으면 당장 보세요. 중풍이 오거나 이런 사람 표정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마비 오거나 중풍이 오면 표정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굳잖아요. 그리고 눈도 그냥 굳어있고 얼굴 굳어있으니까 표정 못 전하죠. 얼굴에 가장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근육의 변화를 통해서 슬픔도 분노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만들 수가 있었어요. 활짝 웃든지 화를 내든지 눈을 실눈거리든지 확 으르렁거리든지 이게 전부 얼굴의 근육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 얼굴이 드러난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상대방의 얼굴도 내가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훨씬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굴에 털이 뒤덮여 있으면은 답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특히 눈, 그 다음에 눈썹, 그리고 입, 예. 요 광대뼈 있는 요 부위가 우리의 사회적 감정 표현을 전달하는 부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썹 실렁실렁, 눈 실렁실렁, 입술 가지고 얼마나 많은 표정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갖고 기분 나쁜 표정 한번 지금 만들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렇지. 예, 잘하네. 자 보세요. 입술을 하라 그러는데 눈썹이 같이 움직이잖아. 눈동자, 눈과 입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함께 움직여요. 아주 기쁠 때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우와 이러잖아. 그렇죠? 와 할 적에 입만 올라가네 눈 같이 웃지요. 그리고 광대뼈 같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남편하고 싸우거나 이럴 때 자기 표정이 어떤지를 앞으로는 이게 거울을 놓고 보면서 싸워야 돼. 거울을 쳐다봐. 상대방 얼굴 보시지 말고 거울을 보면서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러고 야 하고 쳐다봐. 너무 이쁠 거야. 아주 이뻐 죽겠을 거야. 아들하고 막 다투거나 딸하고 그럴 때 네가 어떻게 내 자식이야. 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지를 반드시 다툴 때는 거울 쳐다보고 다투시라. 손거울 하나씩 있죠. 화장할 때만 보지 말고 싸울 때 좀 보시라니까.
어떤지를. 그렇죠? 예. 그래서 눈과 입과 눈썹 요거는 사회적 감정을 표현하는 부위다. 그러니까 놀란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슬프다든지 기쁘다든지 수많은 감정을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세요. 뭐 사자처럼 인간이 사자처럼 무슨 뭐 빠르기를 해요. 코끼리 마냥 뭐 힘이 있기를 해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눈이 좋기를 해요. 독수리 눈은 인간은 죽었다 깨도 못 따라가요. 그렇죠? 그 높은 곳에서 뺑뺑 돌면서 지가 먹을 먹이를 그냥 쫙 보다가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 화살처럼 탁 접어가지고 화살 꽂듯이 내려오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탁 꽂으면 그냥 딱 잡죠. 그 능력이 우리 인간한테 있어요? 벌벌거리다 다 놓치지. 안 그래?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우리는 사자도 코끼리도 독수리도 맹수과도 아니거니와 코끼리 토끼처럼 민감하지도 못해. 그치? 쥐를 다 싫어하지만 쥐처럼 그 정도로 예민하고 기민하지도 못해. 그쵸? 어둠 속을 다니는 게 쥐만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어둠이 내려봐. 칠흑 같은 어둠에서 어디요 이래. 쥐는 어두울수록 잘 다녀. 그렇죠? 촉감이 발달했잖아요. 감촉. 그래서 왜 인간이 이렇게 털을 다 없애고 이렇게 됐을까? 집단이 모여 살면서 서로가 협력해야 됐고 서로가 정보를 교환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털 없애고 땀샘 만들고 먼 거리를 사냥해 가고 사냥하는 루트를 알려주고 같이 공생공사했던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어디에 가면 위험한지. 그래서 야 그쪽 넘어가지 마. 저 산 너머는 굉장히 위험해. 야 이 산등생이 여기 넘어 30분 거리만 가면 거기 먹을 거 많아. 이런 거 알려주죠. 같이 살아야 됐던 거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워낙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고 식구끼리 못 사는 거예요. 다 더불어 살아야 됐고 내가 아는 것을 남도 알려줘야 같이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정보를 교환할 때 그러잖아. 침엽수림이나 화렵수림이 있는 그 경계지역. 그치? 침엽수 뭐 소나무라든지 뭐 이런 잣나무라든지 특히 소나무 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송이버섯이 있다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침엽수와 화렵수림의 경계지역에 송이버섯 나지 팽이버섯 나지. 그리고 참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은 참나무 화렵수가 있는 그 고목들이 있는 참나무 고목 밑에 가면 뭐가 있어요? 표고버섯이 있다고 알려주지. 그렇죠?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는 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랜 기간을 우리가 갈고 닦고 연마하면서 털 없애고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너 살고 나 살고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길이에요. 또 약초 어디에 가면 약초가 있다. 약풀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식물과 나물이 어디 나는지 봄대봐. 취나물로 비빔밥 여러분 해드리잖아요. 참나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정보 교환을 한 거예요.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안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인류가 엄청나게 그 고비고비 넘어오면서 독버섯, 그 독벌레 이런 거에 물려서 죽어도 받고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 이후에 얻어낸 정보예요. 그게. 처음에 그 정보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독버섯하고 먹을 수 있는 거를 구별할 줄 아는 것도 정보 교환을 해야 됐거든. 안 그러면 독버섯 먹으면 뭐 구토하지, 설사하지, 막 발열 증세에 두통 증상에 죽기도 하잖아요. 잘못 먹으면. 그렇죠? 그거를 다 서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좋다, 뭐 먹으면 좋다는 거 너무 많아서 분간이 안 될 지경이죠. 그 정도로 정보가 폭주된 상태에 살아요. 이거를 다 서로 나누었어. 왜 그랬을까? 얼굴 표정 잘 보여주고 내 의도와 내 감정 잘 보여주고 눈치를 빨리 채야 됐지. 그리고 신호 주는 걸 빨리 신호를 전달받아야 그게 곧 내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사활이 달린 문제였어요. 인류는 워낙 유약하고
워낙 우리는 유리그릇보다도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 뭐 이가 튼튼해, 눈이 매에 눈이기를 해, 뭐 그 쥐처럼 우리가 민첩하기를 해, 민감하기를 해, 밤에 그냥 어디든지 갈 수가 있기를 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유일하게 서로 모인 집단들끼리 같이 살아갈 길에 정보교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이 지구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토록 유약한 생명체인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느냐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최상위의 포식자가 되어 80억이 이 지구촌을 뒤덮었는가? 얼마나 궁금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이 보잘것없고 이렇게 유약한 존재가 말이에요. 이 인류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일찍이 깨달았고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유약한 존재일수록 우리가 먹거리를 구할 수가 없고 사냥을 했을 때 나 혼자만 먹고 내 배만 불렸다가는 내가 어떤 포식자한테 잡아먹힐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보호를 받아야 됐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았죠. 털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우리 몸에서 털이 사라졌는지 저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 뭐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막 털북송이로 막 저 시대에 400만 년 전에 저런 생명체는 저렇게 털북송이로 살았구나 이런 정도였어요. 왜 그걸 없애야만 했는 이런 절체절명의 사안이 있었는지 유전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털을 없애버리고 땀샘을 온 몸뚱이에 땀샘 구멍을 만들어서 땀을 다 배출하는 것으로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옷을 입는 쪽을 선택했는지 먼 길을 가야 됐고 하염없이 먼 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다른 동물들보다 우리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뭐냐? 걷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걷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책하라 걸어라 그러잖아요. 걷는 것 하나로 우리는 끝을 냈던 거예요. 왜? 어떤 동물하고 같이 걸어도 인간만큼 오래 걸을 수 있는 종이 없어요. 우리는 사냥을 위해서 먼 거리를 가야만 했어요. 먼 길을 걸어가다 보니 땀을 분출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털이 있어갖고는 못 걷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걸 알고 공생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내가 공생하지 못하면 공사한다는 걸 알게 됐지. 같이 죽는구나.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진화시켜 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난 포유류로 그렇게 서로 결집했던 거예요. 예. 개인적인 장점을 넘어서서 집단 전체의 생존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간 게 우리 인간 집단이에요. 제가 법문 시간에 몇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여러 회 법문할 때 쓰라고 이렇게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는 분들이. 또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어디로 옮겼대요. 뭐 LA 뭐 FC인가 어디로 옮겼대. 이적을 했대요. 그걸 보내왔어요. 이런 선수가 대표적인 선수예요. 그 핍박받고 그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그 정말 수모와 그야말로 그 인종차별과 비난과 비웃음과 그걸 다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LA를 선택해 갔는데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쪽으로 간 거에는. 근데 마지막에 인터뷰에 그 말을 하대. 전 세계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사는 곳이 LA라서 한인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왔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개인의 선택으로 하자면 사우디를 가지. 돈을 몇 배를 준다 그랬더구만 보니까. 돈을 포기한 거예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공동적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람은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라는 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가 뛰더라도 속속들이 나는 한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뛰는 거예요 라고는 공동의 집단의 이름을 잊지 않아. 나 혼자 잘난 게 아니야. 나 한 사람이 꼭 5,100만의 한국인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 자식이 손흥정 선수만이 아버지겠어요? 우리 모두의 자식이잖아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얼마나 공동의 이익을 봐요, 여러분. 그렇죠? 그 손흥민 선수 다 축원해야 돼, 여러분. 다 축원하셔야지 돼.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라고. 다 축원해야 돼요.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다 축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더라고. 전 세계에 한인이 가장 많이 와서 사는 곳, 한인타운이 밀집된 곳, 제일 큰 규모가 LA라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한인들에게 요즘에 미국이 얼마나 또 그냥 막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갖고 그냥 전 세계에 또 그냥 뭐 관세 매겨갖고 다 힘들게 하잖아. 그걸로 딱 선택해 가가지고 힘을 팍 실어주겠다는 거지. 뭐 LA에 있는 한인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뛰어주면. 그치? 아직 뛰기도 전에 뭐 티셔츠가 다 팔렸다 그러고 있어요. 뛰기도 전부터 그냥. 이게 바로 인간 진화의 성공을 거둔 거지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을 봐서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 더 웃기는 거 뭔지 알아요? 자기가 토트넘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함께 뛰었던 선수들한테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인터뷰하는 걸 보내줘서 또 보니까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렸어. 이 늙은이에게 혹시 도움 요청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 이 말을 해.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이제 33살. 실제 나이는 32살 아니야. 그러니까 선수로서 이제 자기가 노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그 앳된 선수들에게 이 늙은이가 혹시 이 늙은이의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야 진짜 울컥하더라고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쭈루룩 흐르더라고. 그 한마디 인터뷰가 너무 폼나잖아 그 말이. 예. 나에게 연락해. 언제든지 도움받을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지하철 타시고 이 늙은이한테 혹시 도움 부탁할 일이 있으시면 뭐든지 부탁하세요. 막 노인네가 여기 노인네 좌석이야 너 일어나 이게 아니라 하면서 이 늙은이에게 혹시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뭐든지 부탁하소서. 정말 멋있죠? 아, 너무 좋더라고. 진짜 난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시대를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게 도처에 나의 스승들이 있다는 것을. 근데 5살 먹은 어린애가 60, 70살 먹은 노인보다 더 이 생각과 행동이 빠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업을 갖고 오는 거예요. 스스로 다 업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 자기의 업이 자기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는 물질이 원래 있었던 우리게 물질 세계에 원래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신념과 관점이 만든 하나의 생각은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하나의 관점이 신념이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게 다 자기 업보가 되어 있잖아. 이거를 다 떨어내고 지우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 업보가 싹 녹아내리면 이 몸뚱이 물질 받아서 다시 태어날 일이 없지. 다시 오고 싶지 않다면 생각을 다 비우셔야 돼. 왜? 우리는 생각과 신념과 관점이 내가 나에게 내린 생각이 곧 나의 우주고 나의 세계잖아요. 나는 항상 아픈 사람이야. 난 태어날 때부터 아팠어. 나는 약했어. 그 생각이 자기 세계를 만들지. 그럼 아픈 세계가 자기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 나는 하는 일마다 사업에 실패해. 그 생각이 자기의 우주를 만들고 싶으면 그 우주가 자기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계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물질 덩어리로 태어났고 물질 덩어리에 다시 오고 싶지 않으면 생각 하나하나를 비워내셔야 돼. 가벼워지셔야 돼. 죽기 전에 다 끝내야 돼. 죽기 전에 재산 남기고 가려고 하시지 말고 생각 다 비우고 빈 털터리로 가셔야 돼요. 그치?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인해 물질에 지배받은 거잖아. 그쵸? 지배받아서 이런 몸뚱이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 세계를 또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가족끼리, 이웃끼리 몇 명 안 되는 소수 집단이라도 의견 차이와 감정 충돌이 오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혼하고 갈라서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뭉쳐 사는 걸 통해서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외로움도 눈치를 빨리 알아채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다른 사람이 걱정하는 거,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거, 이걸 빨리빨리 눈치를 캐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잖아. 눈치 없는 사람,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 무례한 사람, 지 할 말만 푹푹 내미는 사람. 그렇죠? 자기 거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 공덕 짓다가 죽은 귀신이 붙은 사람 있잖아요. 그치? 공덕 짓다가 붙은 귀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치?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공덕 짓다가 세월 다 가는데 하나라도 공덕을 덜 짓기 위해서 발뺌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허다하죠? 근데 그 속에 여러분은 포함되지 않나요, 혹시? 포함되죠? 양심적으로 들여다보면 포함이 되더라고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생존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존까지 위협해. 포식자한테 들키는 순간 지만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이 다 잡아먹히게 만들어요. 그렇죠? 눈치 없어가지고. 그래서 공감력 부족하고 눈치 없고 무례한 사람은 다툼을 유발하고 갈등도 유발하고 집단 내의 분열이나 불신이나 분노와 원망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추방하잖아요. 그리고 따돌림의 대상이 됐죠. 지금도 그렇죠? 그 당시엔 더 심했죠. 다른 마을로 쫓아버리잖아요. 아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불가에는 출가자들의 수행 공동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린 수행 공동체를 이루고 수행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 왜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자기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의 깨달음만을 완성하겠다고 가는 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대보살 행위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수행 공동체가. 그 길을 가라고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왜 또 무슨 뉴스에 보니까 아파트인가 어디에서 아파트 관리하는 아저씨한테 에어컨도 틀지 못하게 하는데 선풍기도 못 틀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 자기의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 그 아파트 전체가 욕먹지요. 그렇잖아요. 불교에서의 수행 공동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행을 돕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기본 실천 덕목으로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5개를 지키고 육바라밀이 자기 생활의 기준이 되도록 하라. 말뚝박을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로 말뚝박을 하라. 너가 살아가는데 너의 생활의 지침서가 되어주는 것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육바라밀로 삼겠습니다. 계율은 5개를 지키겠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가치 기준은 5개를 지키겠습니다. 보살들, 신도님들 10개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육바라밀을 실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 육바라밀이 뭐예요? 육바라밀. 따라해보세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에서 3개는 뒤에 빼놓고 앞에만 봅시다. 보시지계, 인욕만 봅시다. 보시바라밀. 항상 마음을 넉넉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보시하라니까 돈 주는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일부분이에요. 물질을 나눈다는 건. 마음을 나누고 왜 우리가 털이 없어졌다고요? 표정 보려고. 표정을 나누는 거예요. 표정으로 보시해야 돼요. 그래서 성안 내는 그 얼굴, 참다운 공양부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게 보시공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불자들은 육바라밀을 생활 실천으로 삼겠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삶을, 행동을 또한 돌아보셔야 돼. 불자님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나 내가 가지는 생각 하나나 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내가 보시를 하고 있나 없나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가에서는 화합 승가를 위한 대원칙이 있어. 기본 원칙이. 뭐냐? 첫 번째 신화합하라. 몸으로 화합하라. 두 번째 구화합하라. 말로써 화합하라. 세 번째 의화합하라.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의를 화합하라. 그 다음 네 번째 계화합하라. 계율을 지킴으로써 승단을 화합시켜라. 그 다음 네 번째가 계화합, 다섯 번째가 견화합하라. 견해 자체가 진리, 항상 알아차림을 하라는 거예요. 그치? 견화합하라.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이익으로서 화합하라. 공익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희생하고 뒤로 물러서라는 거지. 예. 우리가 왜 갈등이 올 때는 내 의견과 네 의견이 오면 부딪혀지잖아요. 집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싸움 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발씩 뒤로 물러서서 화합하라. 부처님 참 지혜로운 분이고 부처님께서 그런 삶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공동체 수행의 모범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부처님이에요. 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바로 인멸에 드실 수 있었어요. 깨달음을 완성하신 분이 뭐 때문에 이 물질계에 더 머물겠습니까? 지금도 티벳이나 이런 수행하시는 분들은 깨달음 완성하시고 나면 깨달음 완성 뒤에 그 길로 앉은 채로 바로 적정으로 들어서 인멸에 드시는 분들 많아요. 왜? 생사거래를 자유자재로 하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죠?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라고 하는 물질계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을 때 바로 인멸에 드시거든요. 지금도 그리해요. 티베트 스님들은. 근데 부처님께서 바로 인멸에 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멸에 드시지 않고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무려 이 남성부주 사바세계에 이 박복한 땅에 45년간을 머무셔요. 45년을 머무시면서 수많은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위해 깨달음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설법하시고 교화를 펴시잖아요. 이렇게 모범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스승으로 삼아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이 머리카락을 우리가 다 잘라낸 거지.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출가자가 단지 혼자 홀로 고독한 수행자로 혼자 공부하고 혼자 자기 방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과 평화와 질서와 해탈의 길을 위해서 사회적 수행을 한다. 사회적 수행이 뭐예요?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가 있고 지계가 있잖아요. 계율을 지킨다는 거지. 오계를 지킨다. 오계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주는 것도 예방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가정생활을 하시니까 어떻게 돼? 지계, 계를 지킨다는 건 사회의 법질서를 잘 지키는 게 계율 지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법을 무시하고 나 살고 싶은 대로 한다. 뭐 그러면 좀 어때?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지난달에 법문했죠. 나 한 사람이 그까짓 거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지. 그러니 아주 사소한 거 하나. 제가 신호등 비유 들었잖아. 신호등 앞에 섰는데 아무 사람도 없고 건너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 그러면 내가 갈 수도 있지만 파란 신호등이 안 켜지고 빨간불이 켜져 있어서 갈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이 없고 차도 안 지나가지만 그것을 지킴으로써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서 있다는 거지. 누가 봐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것 하나도 스스로 질서를 지켜가는 걸 지계바라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이거든. 인욕이라고 하는 거는 참는다는 뜻이고 견딘다는 뜻이고 치욕이나 모욕이나 해를 입는 것으로부터 견뎌내는 거. 감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인 뒤에 정진이 들어가요. 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진이 못해요. 견뎌내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정진이 되겠나. 정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겠나. 선정이 안 되는데 무슨 지혜가 나오겠나. 이게 붙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참아내는 힘, 견뎌내는 힘, 용광로에 가서 녹아나가도 참는 힘. 그걸 인욕 바라밀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무시할 때조차 화를 내지 않고 안갚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꾹 참는다. 이게 인욕바라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인욕바라밀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인욕바라밀은 그 참는다는 상태를 넘어서서 나도 공하고 그대도 공해. 응? 상대도 나도, 그리고 또한 지금의 행위조차도, 지금의 갈등과 다툼조차도 모두가 무상한 것이며 본래가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게 인욕바라밀이에요. 이게 불교의 인욕바라밀이에요.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불교의 인욕은 억지로 참아서 분노심을 드글드글드글 끌어오르는 걸 이 안에 꾹 참아놨다가 한꺼번에 푹 튀어나와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육바라밀의 인욕바라밀은 집착심을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아상과 인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상, 무인상이잖아요. 이론으로라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용광로예요. 그 용광로 속에서 자기의 모든 업을 다 녹여야 돼. 우리는 사바세계라는 용광로에 뛰어들었어요. 그렇죠? 사바세계 용광로에 왜 왔겠습니까? 번뇌 망상 때문에 왔죠. 그릇된 생각 때문에 왔죠. 원력 세우고 온 사람도 있지만 그 프로테이지는 아주 적어요.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뜻을 세워서 오신 보살들도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업력 때문에 온 거예요. 사바세계의 용광로 속에 뛰어들었는데 이 용광로에다 뭘 녹인다? 업장 녹여야죠. 그렇죠? 그릇된 생각, 잘못된 것들, 집착심, 아상 모든 걸 다 녹여. 그럼 어떻게 될까? 원인 자체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결과가 오겠는가? 인이 사라지는데 과가 올 거 없죠? 인과응보가 생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처님 앞에 출가하고 지금 제가 가사 장삼을 입었잖아. 장삼을 입고 가사를 걸치는 순간 여기 법당에 딱 들어오기 전에 가사를 딱 걸칩니다. 매번 이 가사를 걸칠 때마다 저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장삼 딱 입고 나서 가사를 딱 걸치는 순간 이게 법의거든. 법의 옷이거든. 법을 받드는 옷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걸치는 순간 이 몸뚱이 전체가 법신이 되겠다는 뜻이거든. 법의 몸뚱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번뇌 망상 덩어리 그대로 두고 이 가사를 걸치면 어떻게 돼? 똥구대기에 가사를 갖다 걸치는 게 되니까 진리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사를 딱 걸치면 마음가짐이 딱 바뀌어요. 제가 생각이 바뀌어. 순간적으로 진짜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공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일러줄 것도 없어 사실은. 지금 여러분 앞에 하고 있는 말은 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뭐를 할 줄 안다고 여러분 앞에 법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잠깐 이런 뜻을 나누는 것일 뿐 여러분 중에는 이미 훌륭하고 이미 그 과정의 고비를 넘어가는 분들도 수도 없어요.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시고 여러분이 이미 가정을 꾸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을 분들인 거예요. 가정을 꾸리며 부부가 같이 살고 자식을 키워내고 부모님 모셔야 되고 병든 부모님이 계시면 또 그분들 간병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법당인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 앞에 제가 무슨 연설을 할 게 있다고 법을 설하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뜻을 나누며 같이 공유하는 것이지 그냥. 예. 실제로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시고 또 그리 사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한 분 한 분이 살아온 길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뵈면 다 존경할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앞에 출가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왜? 이런 생이 두 번 주어지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 생에 와서 사는 이 생이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라는 보장은 완전히 없습니다. 딱 한 번 일회성입니다.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보는 생에는 이게 그냥 끝입니다. 무상 속에서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삶으로, 이 모습으로, 이 모양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다 저 또한 나이 먹잖아요. 내게 남아있는 시간 또한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으로 생은 짧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길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생은 짧고 그리고 이 몸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딱 요것뿐이고 그럴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다스려가고 내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한 번씩 묻습니다. 정모가 너는 너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리고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이냐 아는 것이냐 한 번씩 묻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번씩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물어보세요. 저는 하루 한 번씩 그게 제 일과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고 제 불명을 부르고 그리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부처님 앞에 약속했던 그 길 따라 가고 있고 그렇게 걸어왔느냐 그리고 갈 것이냐라고 한 번씩 묻습니다. 여러분 불자시잖아요. 불자로서 그 길을 걸어왔는가 걸어갈 것인가 한 번씩만 물어보시자는 겁니다. 그럼 또 삶이 또 편안해지고 필요 없는 욕심을 안 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낼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나를 부여잡힐 일도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에고에 뒷받침해주고 그거 봉사하느라고 한 생을 바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상이 튀어오르는 그 뒷바라지 하다가 내 생애를 마칠 수는 없다는 것이 제가 저에게 하루 한 번씩 하는 다짐입니다. 내가 에고 뒷바라지를 하다가 내가 숨겨둘 수는 없지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재미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 구경할 거리도 많고 그야말로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눈의 욕망을 내가 거두고 귀의 욕망을 거두고 입의 욕망을 거두고 몸의 욕망을 거두고 마음의 욕망을 거두고 살 수 있는지 모든 것들이 널려있는 바다보다 더 넓은 세상처럼 모든 세상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 마음만 먹으면 다 먹어볼 수 있고 다 가져볼 수 있고 다 해볼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그런 욕망을 거두고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가질 것과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는지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가기 전에 내가 혀를 지그시 깨물 수 있는지 행동으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그 행동을 안 하고 자제할 수 있는지 털을 다 없애서 표정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나도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공생공사를 해오면서 함께 살아왔던 이 인류의 진화 앞에 나는 그 진화에 플러스를 하는 사람이지 마이너스를 하는 사람인지 털 다 없앴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바로 저한테 물었어요. 야,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은 상대방의 표정 속에 사는 거구나.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산다는 건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코와 내 입과 내 광대뼈와 이마와 이 얼굴 전체 이거 하나 관리 잘하는 것이 미묘한 향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거 하나 관리 잘하는 것이 무한대 공양을 올리는 것이구나. 이거를 제가 이 털 없어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후부터 에렉투스부터 털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바로 제 자신한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법을 만난 것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려주신 대스승, 대선지식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승가의 같은 이론으로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승가 집단의 모든 출가자들 다 감사하고 사랑스럽죠. 왜? 이 길을 함께 가면서 서로가 스승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자그마한 허물이나 또 잘못이 있으면 어때? 알아차리고 바로 또 돌리면 되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수행자에게 있어서 인욕바람일은 방패가 되어준다. 선종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욕하는 자와 무시하는 자를 스승처럼 섬겨라 라고 선종가에서는 그렇게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나의 큰 스승으로 삼으라. 나를 단련시켜주는 자니까. 끝으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하는 니까야가 있어요. 예, 증지부 경전이죠. 예, 마치마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이런 니까야들이 있잖아요.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에 그 칼라나 존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 이 칼라나 존자가 발에 가시가 박힌 이야기가 나와요. 가시가 박힌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칼라나 존자한테 이런 그 가시를 발에다가 꾹 박어 일부러. 그리고 발에 그냥 가시가 푹 박힌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가시를 푹 박아가지고 남한테 괴로움을 주는 거지. 이 사람이 참나 안 참나 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칼라나 존자한테 이 가시를 발가락에다 가시를 이제 박혔어. 근데 이 존자님이 가시를 자기가 쏙 빼. 어떻게 그냥 피가 줄줄 나지. 그냥 피를 이제 이렇게 뭐 치료를 좀 하고 그냥 웃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저런 인간을 어떻게 그냥 두실 수가 있어요? 저 뭐라 하셔야죠. 저 못된 짓을 하는 저 나쁜 인간을 어떻게 그냥 두실 수 있냐고 막 그래요. 왜 화를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경전에 나와요. 네. 그랬더니 칼라나 존자 스님께서 그래요. 씩 웃으면서 그 사람도 무지해서 했던 행동인데 어리석어서 하는 행동인 거야. 무지해서 했던 행동인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해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해치고자 마음먹고 한 것이 아니다. 어찌 하다 보니 무지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런데 내가 분노를 한다면 가시 박힌 것도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분노마저 한다면 가시보다 더 깊은 번뇌가 나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 가시가 박힌 것보다 더 깊은 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분노하는 게 오히려. 그죠? 이 정도 수준으로 답변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연습하자고. 예, 그렇죠? 예, 누군가가 눈을 확 치켜뜨면서 했다? 그럴 때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치켜떠면서 2배로 더 크게 치켜떠? 아니면 어떻게 돼?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행동을 했지. 저 사람이 눈을 치켜뜨는 게 나를 해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기다 대고 분노를 한다면 그 사람이 치켜뜨면서 화를 내는 그 모습 보는 것도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인데 내가 걷다 대고 맞짱 뜨고 화를 낸다면 고통을 2배, 3배로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칼라나 존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머지않은 날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부산을 그렇게 갔어도 부산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를 못 갔어. UN 참전 기념 공원 있잖아. 추모공원. 참 제가 진짜 한국 사람 내가 나 스스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갈 거야. 네. 참전비가 새겨져 있는 그 공원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봐야 되는구나. 6.25 때 지금 벌써 75년이 지났잖아요. 세상에 17살, 18살, 19살, 20살 먹은 세계 각국의 애들이 다 이리로 투여돼요. 참전했는 국가만 22개국이에요. 그치? 그중에 직접 전투부대에 파병된 국가가 16나라. 그 다음에 의료지원국까지. 의료지원국 합쳐서 총 몇 나라더라? 22개국인가 그래. 그 다음에 물자까지 지원해 준 나라가 41나라. 41개국에서 총 63개국이
이 나라에 6.25 때 가지각색으로 다 도와줬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하나의 전쟁에 제일 많이 참전했던 기록이 대한민국이래.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있대. 이렇게 많은 국가가 6.25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발을 디딘 경우가 없고 죽기도 많이 죽고. 예. 그 유엔 기념공원에. 그래서 보니까 75년 전 일이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사람들의 희생. 그런 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 땅이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참전 군인 숫자가 130만 명이더라고. 그중에 62만 1479명이 전사를 하고 부상당했대. 17살에서 21살 요 나이 때. 믿어지지가 않아. 민간인은 300만 명이 죽었어요. 6.25로. 제가 그래서 저 혼자 이 나라들을 이름을 다 써서 호명하고 부르면서 축원을 했어요. 제가. 내가 이 국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전투부대로 파병한 국가가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그리스,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이 나라는 전부 직접 전쟁에 뛰어든 나라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의료를 지원해 준 국가. 예.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그 다음에 물자를 지원해 준 국가. 밥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들어보셨어요? 서아프리카죠. 리히텐슈타인 들어보셨어요? 유럽 쪽이잖아. 그렇지? 리히텐슈타인, 레바논, 모나코, 멕시코, 미얀마, 베네수엘라, 베트남, 사우디, 시리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하이티,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대만, 칠레, 쿠바,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헝가리, 바티칸, 니카라과, 볼리비아, 브라질. 41개국이 물자를 지원했어요. 돈 보내거나 쌀 보내거나 물품들, 의료품 보내거나. 지금 이름 부른 이 국가들이 우리하고 다 무관한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국가로부터 도움받고 맨 땅이고 허허벌판인 이 땅 위에서 50년, 70년이라는 이 세월 만에 우리가 세계 10대 선진국 대열에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도 찡해지고 이 나라 국가들 이름을 쫙 한 번씩 부르면서 입에 읊조리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떤 나라 국민보다 다르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뭐가 달라야 하나? 감사와 고마움이 사무쳐서 살아야 되는 나라다. 전 세계 각국을 향해. 교만해서는 안 된다. 오만해서도 안 된다. 참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잘 살아야 한다. 서로의 표정을 보며 우리는 서로를 협력하며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더 이상은 싸워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왜? 우리는 수많은 공덕을 지어왔고 은혜 갚으라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감사와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넘치는 국민이에요. 그 에너지를 싸우는 데 쓰는 것을 그만두고 화합하는 길에 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가야 합니다. 그가 누구라도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자신이 가슴이 뜨뜻해져요. 뜨거워집니다.
아,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을 깊이 깨닫지를 못했구나. 아는 바가 별로 없었구나. 기회가 된다면 내가 부산의 UN 그 참전 용사들이 묻힌 공원과 또 대전의 현충원이나 이런 곳을 내가 가볼 수 있다면 그곳에 서서 반야심경 한 편이라도 독송하고 꽃 한 송이라도 내가 공양 올릴 수 있다면 공양 올리고 내가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축원 한 번을 해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데리고 가볼 수 있으면 가셔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되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그 길의 역사를 돌아보며 좀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사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